고3 대상으로 오늘은 왔어요. 그래서 아마 걱정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그쵸? 아,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긴 기간이 남아 있어요. 이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슬럼프 오고요. 중간중간에 좌절했다가 나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수학을 포기할까 했다가 수학이 날 살릴 길이다 했다가 이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등급별로 막바지까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수학은 여전히 개념과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변함은 없어요. 물론 문제 안에 제가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 건데, 자, 개념 공부에 대한 것들. 제가 일부러 약간 등급별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적절히 여러분들 섞어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위권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중위권이 되고 싶어하는 5등급, 4등급이라도 어떻게든 내가 수학 좀 스포잘 탈출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이 생기는데 가능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축하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뭘 해도 성적이 올라요. 무엇을 해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해도 성적이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걸 먼저 띄울까 봐요. 3주, 적어도 3주씩 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 달 반은 정말 그냥 동굴에 들어간 것 마냥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적어도 한 달 반은. 자, 일단은 수능 전범위에 해당하는 파트,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그죠? 요렇게에 대해서 대표 개념서를 만들어주세요. 아예 노베이스인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맨땅에 헤딩이 불가능한 과목이고요. 그렇다면 개념서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트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개념서. 이미 충분히 시중에는 여러분들 개념 정리 잘 되어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고요. 교과서도 좋아요. 그런 개념서를 들고 형광펜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하든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이든 그런 거 적어주는 형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개념서를 처음부터 혼자 읽어서는 불가능하고요. 3주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개념 강의를 들어주세요. 수능 개념 강의 말고요. EBS로 따지면 수능 특강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개념 파트만. 문제풀이 빼고요. 개념 파트만. 그럼 정말 얼마 안 돼요. 3주? 아니요. 한 2주 안에 개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한 과목당. 그러면서 이때 이 친구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고1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지뢰가 될 겁니다. 중앙 내용이 중간중간 지뢰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가서 고1부터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하다가 뭐 2차 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2차 함수가 난 뭔지 몰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고1 교재에서 찾아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강의를 검색해서 그냥 들으셔도 돼요. 부분만. 어차피 개념이 필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3주씩 적어도 한 달 반 정도 투자하시는데 개념만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 3주 동안에. 문제도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수학에서 개념이라고 하면 공식만 쓰는 걸로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수 로그 파트에 개념만 쭉 보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보통 개념서 옆에 대표 예제라는 거 하나씩은 있어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 예제의 스타일 문제 풀이를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따라 푸세요. 일단은 아예 안 되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개념처럼 한 통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반등의 기회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한 달 반이라는 디레이 딱 잡아놓고 그때까지는 정말 내가 그냥 동굴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위권 가장 많죠, 그렇죠? 자, 개념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9월 모평까지를 수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가이드를 좀 바꿉시다. 수능까지라고 해도 생각보다 멀어요. 구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9월 모평 때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 못 풀었다는 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사실 용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수능 날도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모까지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파트는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뭐냐면 중위권 친구들은 개념을 아예 모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목차와 키워드를 보면서 체크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사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림이 떠오르고요. 외접원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2R이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요. 언제 사용이 되는지도 떠오른다면 그 부분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요? 이렇게 되면 사인 법칙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키워드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차 딱 보시고 그 소단원별로 있잖아요. 그걸 딱딱딱딱 보고 오케이 알겠는 부분은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뭐더라 하는 파트는 엄청 중요해요. 내가 지금 모르는 거라서 그 부분만 채워 넣으세요. 무엇으로? 노트에다가. 요 노트가 나의 약점이 되는 노트예요. 약점 개념 노트. 그리고 내가 항상 피해오던 파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확률과 통계를 주로 하는데 맨 뒷 파트, 통계 파트, 표본 평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직 거의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조금만 언제까지 조금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그죠? 뒤쪽에 해당하는 파트 진짜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점으로 생각하고 피하고 있는 파트 그 부분을 먼저 하세요. 상위권 친구들은 개념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상위권 친구들도 곳곳에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념이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서로 보실 일은 전혀 없고요. 제가 실수 노트, 약점 노트 이런 식으로 꿀팁 노트 이렇게 해서 노트 정리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수학 노트가 하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수능 볼 때까지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약점도 적어놓고요. 요 노트가 무엇이 되냐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 보는 노트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무슨 교재를 갖고 갈지 생각해 보셨나요? 수능 시험장에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짜리. 그 한 장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걸 내가 당장 수능 전날 정리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중위권 친구들은 아직은 지금 그걸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 모르는 파트가. 9월 이후에 하시고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수학을 안다라고 하시면 이거 꼭 만들어 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문제에서만 얻게 되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미적분 파트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 수투 파트에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어려운 미분 문제가 나왔을 때 fx를 무엇으로 둘지 모르는 형태가 등장하는 거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때 힌트가 뭐냐면 다항함수 fx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문제 풀 때 보는 파트예요. 근데 그 다항함수라는 말이 엄청난 힌트예요. 왜? 차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차수가 3차인지 4차인지를 알고 나면 그래프 개형도 알 수 있고요. 미분도 가능하고요. 뭔가의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힌트. 그거는 개념서를 찾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만의 것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나한테는 엄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쓱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고3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죠.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요, 문제풀이에서는 요거부터 많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많이 풀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면 문제집과 해설을 같이 펼쳐놓고 가셔야 돼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부터 그 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최악의 방법이 됩니다. 문제를 두고 해설을 펼쳐놓고 하는 게 왜 나빠요? 내가 그렇다고 해설을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이 옆에 있으면 조금 모를 때 바로 해설을 봐요. 그죠? 그리고 해설의 도움을 받으면 이해를 했으니까 공부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공부한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공부하던 친구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을 못 볼 거예요. 왜일까요?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갖고 있던 능력치마저도 없어졌을 거예요. 해설이 옆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거 버리세요. 오늘부로 해설지가 옆에 있는 거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채점을 안 하는 거는 더 나빠요. 네. 그런 경우도 은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점도 안 하고 해설도 안 볼 거면 수학 문제를 안 푸는 게 나아요. 수학은 문제를 풀고 고민을 하고 채점을 하고 틀림을 받아들이고 해설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고 거기까지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풀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제만 풀어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푸는 것을 먼저로 할게요. 중요한 것은 요거. 대표 유형들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하위권이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은 개념에다가 대표적으로 요게 이렇게 적용돼서 나와 하는 문제들은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걸 쉬운 문제를 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 예제라고 있는 문제를 한 세트로 꼭 풀어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하셔야 되는 것은 풀던 수능 특강 교재 끄집어내 오셔가지고 안 푼 뒤쪽 푸세요. 보통 이제 수능 특강의 경우에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짐이에요. 레벨 3를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풀 능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넣어도 이렇게 해갖고 중도 포기자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쪽을 아이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딱 마음을 먹고 완성을 사서 앞에부터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풀던 수특 뒤에를 푸세요. 제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풀 때 굳이 레벨 3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은 끝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레벨 1까지를 한번 끝내고요. 다시 돌아와서 레벨 2를 끝내고, 그리고 9월 이후에 레벨 3를 한번 건드려 볼까 하셔도 좋으니까 랩 3는 일단 두고 푸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레벨 2까지가 다 끝난 친구들의 경우에는 완성 풀어보세요. 쉬워요. 수능 완성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못 건드릴 만한 고난도는 빠진 4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볼 만해요. 문제 깔끔하고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꼭 하시고, 기출 가장 중요하죠. 기출은 보통 한 3회 정도는 반복해서 풀으라고 하는데, 기출 문제집이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거 3번을 푸나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기출이 수특에도 들어있고 수능 완성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푸는 어떤 교재에든 기출은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은 얇은 최신 내용만 적어도 한 3에서 5개년치여도 좋습니다. 딱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것들만 위주로 먼저 쭉 돌려주세요. 기출부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되고 나면 가장 얘기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고3 친구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능력치는 어찌됐건 간에 100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고민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패스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100분의 시간이 생각보다 긴데 그 100분 동안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풀어서 30번 풀고 오케이 100점. 이렇게 맞는 100점은 아무도 없어요, 전국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국에 그렇게 푸는 친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패스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통은 3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풀어요. 만점자의 이야기입니다. 만점자의 이야기. 처음부터 30번까지 가고 다시 돌아와서 모르는 문제 풀고 다시 돌아와서 모르는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모의고사의 기회가 2번 남아있죠. 그죠? 9월 한 번, 10월 한 번 남아있어요. 그리고 수능이에요. 그럼 그 연습은 언제 하나요? 평상시에 하세요. 심지어 지금 바뀐 수능은요,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문항 번호에 대한 여러분 선입견 가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고 30번이 어렵다?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젠 사라졌고요. 22번이 무조건 어렵다?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신유형이어서 수능에 무조건 포장지가 달라진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내가 안 봤던 문제니까 그 자리에서 울고 어떡하지? 그럼 수능이 망하는 거예요.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EBS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 꼭 뽑아가지고 푸세요. 3월 것도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5월에 봤던 것도 푸시고요. 6월에 봤던 것도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 하거든요. 나 이거 풀어본 거니까요. 선생님 그거는 안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육모 다시 풀면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다시 꼭 풀어보세요. 다른 기분일 거예요. 답은 아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 풀어야죠. 그죠? 꼭 시험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읽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확통 문제예요. 언뜻 보시면 어려울 것 같죠? 29번이에요.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색 카드 1부터 8까지 자연수 적혀 있는데 흰색 카드가 있다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고, 읽으면서 뭔가 그림이 있다면 그림이랑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1부터 8까지의 흰색 카드가 있다. 당연하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배열을 할 거구나. 그러면 사실상 맨 위에 있는 5줄은 특별히 읽을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검은색 카드는 똑같으니까 구별 안 해. 오케이. 박스 안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흰색 카드가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놓여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네는 그대로 두고 오케이 검은색 카드를 끼워 넣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검은색 카드 사이에 있는 흰색 카드에는 각각 흰색 카드가 2장 이상씩 놓여 있습니다. 자,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어차피 1부터 8까지 흰색은 순서대로 들어있고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2장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된대요? 3의 배수니까 3 또는 6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도요. 검은색 사이에 3이 있는 경우, 검은색 사이에 6이 있는 경우, 검은색 사이에 3, 6이 있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죄다 나열해도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요즘에.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읽어요. 엄청 어렵게 느낍니다, 아이들이. 29번 진짜 쉽게 나왔었거든요. 엄청 어렵게 느껴요.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뜯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원하는 사항을 케이스로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뜯어보기를 해보시고 4점에도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일 겁니다. 자, 문제 풀 때 답지와 해설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풀고 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푸는 거랑 선생님이 푸는 게 엄청 다를 거예요. 근데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해설지를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죠. 해설은 엄청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가장 정제된 풀이를 주는 거예요. 답안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처음부터 그 답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인 풀이로 여러분이 풀어보고요. 답안지를 보면서 그 좋은 풀이를 하나 더 습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나의 풀이와 답안의 풀이, 해설의 풀이를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재밌는 이야기인데 고민을 하고 들으면 화가 납니다. 수학 문제 풀면서 화내보신 적 있나요? 그걸 해야 성적이 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착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선생님 잘 푸네. 오케이. 이런 느낌이 되고요.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도 막혀서 못 풀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겠죠? 나도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딱 그 화가 한번 나고 나면 그 풀이법은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왜 나란 녀석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신이 문제를 풀고 나서는 해설을 들어주시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해설 강의 필수인 거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기출이잖아요. 따끈따끈한 올해의 기출이잖아요. 심지어 모의고사들은. 그러니까 꼭 해설 강의랑 같이 비교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방학에 대한 이야기 쭈루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름방학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한꺼번에 더 이렇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제발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능 스케줄에 맞게 여러분들 공부 좀 해보세요. 그래야 하루가 길어져요. 언제까지 늦잠을 잘 거예요? 고3인데 그렇죠? 늦게 잤으니까 늦잠 자도 된다가 아니고요. 차라리 잠을 일찍 주무시고요. 7시부터 깨어있는 시간이 해가 떠있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때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맞춰주시고 적어도 수학에 방학에는 4시간 이상의 투자를 해주세요. 자, 집중하셔야 되는 파트, 내가 못하는 부분들 약점 공략 꼭 해주셔야 되고 덜어내기. 한 달입니다. 요 한 달 안에 내가 문제집 7권을 끝내겠다.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을 시작으로 생각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연결성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게 끝까지 못 갔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실전으로 시험 시간 운영하는 연습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말 같아요. 당장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모를 여러분들이 전국 1등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틀리고요. 내가 부족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절에 가장 예쁘게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2025 대입 관련해서 수시 지원 전략 강의를 할 텐데요. 2025 대입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드리려면 당연히 2024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들 숫자 보이시죠? 그렇죠? 학생 수, 그리고 학급 수, 그리고 이 내용들이 보이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생 수, 학급 수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통계입니다. 2024 대입이에요. 작년 고3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학생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40만이 처음으로 안 된 해였거든요. 40만이 안 되는 이 재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그 아래 보이실 겁니다. 내신이 자동 하락한 상태입니다. 내신이 자동 하락한 상태. 그리고 작년 5월쯤에 소위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와 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가 이미 작년 5월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폐지와 맞물리면서 재수생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N수생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들어오기가 더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더 수월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종합전형 쓰기도 굉장히 수월했겠죠.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아래에 있는 2023의 교과의 높은 입결이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 사실 작년에 2024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23과 2022의 대입을 보고 2024 대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역시 올해 2025 대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2024라든지 2023의 대입의 결과를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2024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는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 자동 하락이었어요. 학생 숫자 적다 보니까. 게다가 와 킬러 문항에다가 의대 증원까지 해서 N수행이 늘어난대 라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참고해야 하는 2023과 2022 대입의 그 결과가 어땠냐? 굉장히 높은 편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 낮은 내신 성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이 입결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또 다른 무기,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9월 모평에서 여기 보이시죠? 9월 모평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킬러 문항 없앤다고 했더니 킬러 보기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국어와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9월 모평이. 재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체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수능 체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뭘 쓸 수가 없다. 내 낮은 내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9월 모평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9월 모평이 어땠다고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 전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교과 전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는 이제 교과 안 쓸 거야가 아니고 어떻게 하죠? 다른 전형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한 대학 한 학과가 있을 때 그 학과를 가려고 할 때 가장 성적이 높은 전형은 뭐죠? 교과 전형. 그 다음이 뭐죠? 교과 전형 다음에 종합 서류 전형과 종합 면접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차례차례 교과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내 낮은 내신 성적으로 이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교과로는 힘들겠어. 그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바로 작년 입시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에 교과 지원 하락 그리고 종합 지원 상승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떠냐? 우리 아이들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도 숫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올해 고3 학생들이 올해 고3입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이 40만 5천 정도가 됐어요. 이 40만 5천 정도의 숫자가 뭐냐? 바로 작년 고3과 비교했을 때 11,000명 약간 모자라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00명 정도 증가됐다는 어떤 의미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조금 증가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0,000명 정도 증가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202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를 볼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의대에 대한 순증이죠. 1.5K 순증입니다. 약 1,500명 정도. 그리고 무전공에 대한 이슈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무전공에 대한 이슈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가장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1.5K 의대가 순증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 있어서 의대 증원은 굉장히 유리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쩌지? 불안한데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한 조건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N수생 증가예요. 물론 이게 모든 걸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N수생 증가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진 지점 뭐냐? 특히나 이 강원권 친구들한테 굉장히 힘든 조건이 있죠.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올해 마지막 남은 이 시기 동안 극복할 수 있고 조금 더 향상시킬 수만 있으면 역대 가장 수월한 입시가 될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무전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전공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요강과 올해의 요강을 꼭 비교하십시오. 특히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자 A 대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작년의 요강을 보시고 똑같은 전형에서 인원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꼭 살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내가 지원하려는 이 무전공 전형의 학과를 살펴보실 때 최선호 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쌀로 밥 짓는 얘기예요. 기본 지키는 겁니다. 이제 고3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내신 성적이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됐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뭘까요? 활동에 대한 부분들 정리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정리하시고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얘기를 할 때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교과는 바로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대응의 범위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측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경쟁률을 보시고 내가 적어도 지원하려는 하는 대학, 학과가 있다면 단순히 나는 A 대학의 한 학과만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5개 이상의 학과,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학과입니다. 모든 학과를 적어도 경쟁률과 입결까지는 정리해 두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시고 사실 지원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이 정시 선호대도 빌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처음에 N수행 증가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N수행이 10명 증가합니다. 그 10명이 누구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이 올해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의대를 노리고 들어온 이 친구들이 10명이 있다고 쳤었을 때 이 친구가 과연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이 받는 수능 성적, 예를 들어서 올 2등급 선 전후의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친구의 수능 성적은 필요가 없는 성적이에요. 의대를 노리고 들어왔는데 올 2등급 선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호대학이 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수능 성적을 받긴 받았지만 내가 의대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성적이죠. 그 성적대가 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부하고 학생들이 단 하나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더 나올 수 있는 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증거를 가지고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이에요. 작년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 수도권 대학만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이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 아래 보이시죠? 아래가 초록색이 뭐냐? 바로 모집 인원이고 그 위에 파란색 지원 인원 그리고 그 위에 경쟁률이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작년 뭐가 줄어들었죠? 작년에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뭐냐? 약 4만 건 정도가 됐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 4만 건 정도 줄어든 건수가 어디로 바뀌느냐? 바로 종합전형의 서류형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제목에 서류형으로 돌린 거예요. 얼마 정도가? 약 10,000건 남짓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면접형으로도 돌리는 거예요. 몇 건 정도? 무려 47,000여 건. 기울기가 달라졌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과에서 빼서 나는 6장 쓰려다가 교과 한두 장 안 쓸 거니까 그냥 원서 안 쓸래가 아니고 내성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돌아봤더니 서류형과 면접형이 보인 겁니다. 여기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뭘까요? 논술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논술 전형의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했는지. 교과 전형에서 39,000여 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어디로 누른다고요? 서류형, 면접형, 논술형으로 돌렸더니 그 건수가 어떻다? 이것만 딱 합쳤더니 어떻게 되느냐? 57,000여 건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 57,000여 건이 플러스가 뭐냐? 여기 또 아래 보시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과 2024학년도 대입 보이시죠? 전체 지원 건수가 220만 건에서 226만 8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도권 메인 전형만 해도 5만 7천 건이 증가했어요. 근데 전국의 지원 건수가 6만 4천여 건이 증가했거든요. 그 대부분이 다 어디에 지원한 거라고요? 수도권에 지원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매해 살펴보고 있거든요. 제가 4개년치를 가져온 것도 그렇습니다. 최근 4개년치의 수도권 전부 다 살펴봤더니 단 한 번도 수도권의 지원 건수가 줄어든 해가 없습니다. 올해 학생 숫자가 약 10,000명 남짓 증가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수도권의 지원 건수가 줄어들 것인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 이런 겁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바꿀 뿐이에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이든 교과든 논술이든 수도권 전형에서 뭔가 더 주춤하고 정말로 경쟁률이 떨어지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의대에 대한 부분들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측에 이제 2024 대입에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전형이 있고 그 바로 옆에 2025가 있죠, 그렇죠? 2025 올해입니다. 제일 우측,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우측은 뭘까요? 2025에서 2024를 뺀 숫자예요. 뺀 숫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이 4개 대학만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있다는 이 메인 4개의 전형을 놓고 봤을 때 가천대, 인하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만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 전형이 많죠? 종합 전형이 주축이고 정시가 주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은 종합과 정시가 주축인데 교과 전형 일부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논술 전형 일부가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전형을 쓸 거냐에 따라서 나의 주축인 대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비수도권을 이제 모아뒀는데 사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당연히 강원권이겠죠. 강원권 위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그냥 그래프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강원권 보시면 교과 114명, 그다음에 종합 148명, 논술 우리 연세의 미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연대가 15명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전형 114명을 선발하는데 여기 보시는 오른쪽이 뭐냐면요, 바로 증가된 인원이에요. 증가된 인원이 왜 중요하냐? 이 증가된 인원 중에서도 나한테 적합하고 잘 맞는 전형을 지원하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수도권은 지역별, 전형별 인원이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권도 역시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긴 하지만 증가된 인원을 보면 뭐가 증가됐죠? 교과와 종합전형이 더 많이 증가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만 쓰는 전형이니까요. 그래서 증원의 핵심이 뭐냐? 수도권은 종합과 정시 중심이라 보시면 되겠고 비수도권은 이제 교과와 종합 중심이다. 결국 종합 전형이 준비가 잘 된 친구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선을 좀 그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입결도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가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이시죠? 수능 최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비교란에 보시면 70% 컷과 비교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대략적인 합격자의 범위들을 갖고 왔는데 사실 작년까지 입결로 보면요 전국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 간에 적어도 교과 성적은 1.3 이내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3합 5라는 최저를 갖고 있는데 여기 무려 27명이나 증가됐다는 거. 그리고 강원대 종합전형 지역인재 종합 같은 경우는 면접 40% 하고 20명을 신설했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인원이 많이 증가됐거나
신설된 대학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 전제는 뭐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연대미래와 한림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이실 거고요. 특히나 연대미래 같은 경우는 최저가 굉장히 높죠. 일반은 4, 5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제 강원인재 같은 경우는 3, 6선까지 조금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겠지만 영어를 포함해서 일반 인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명이나 증가됐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큰 숫자입니다. 강원 지역 자체가 사실 통계를 보면 수학 1등급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또는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조금 교과 성적이 낮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해서 그래도 내가 한번 써보겠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카드가 한 장, 두 장 정도는 저는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주사양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주로 나가는데 수능 최저는 적어도 우주복 정도는 됩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라는 우주복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올해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강원도 고등학교 현황이란 제목인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전체를 제가 다 가져오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고등학교 중에 어떤 고등학교만 가져왔느냐? 어떤 고등학교를 가져왔을까요? 학생 숫자가 많은 학교를 가져온 거예요. 학급 수가 몇 학급이냐,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학급당 몇 명이냐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이 순위예요. 순위는 뭐냐, 학생 수의 순위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개의 고등학교 중에 순위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유형을 불문하고요. 2,42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북원여고가 무려 177이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죠. 그렇죠? 원주고, 원주여고, 상주여고, 치학고 굉장히 높은 순위예요. 여기 나와 있는 25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 많은 인원의 학생들은 반드시 뭘 고민해야 된다?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살피셔야 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사사분면으로 표현하는 게 제가 좋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사사분면을 놓고 보시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가 바로 제일 위쪽을 보시죠. 1, 2, 4분면은 뭐죠?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입니다. 아래쪽은 뭘까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측 2, 4분면과 3, 4분면은 바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입니다. 서울대 2명, 연대 10명, 고대 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과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을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서울대는 사실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와 면접을 보겠죠. 당연히. 그리고 고려대는 고려 두 글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그리고 4, 4분면의 건국대는 한 글자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는 서류를 많이 봅니다. 동국대도 서류를 많이 봐요. 그럼 한 글자가 된 건 뭘까요? 서류를 좀 적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은 뭐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에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한번 일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2, 4분면과 3, 4분면만 빼뒀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학들이죠?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어떻게 제한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특히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앉아 계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 내신 성적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라는 친구라면, 적어도 2 초반 이내 학생이라면 좀 더 넓혀볼까요? 저는 올해 2 중반까지 또는 2 후반까지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뭐죠? 이 색깔은, 주황색은 고3만 쓸 수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보이시죠? 5%, 그리고 서울교대 3%까지. 이 대학은요, 재수생이 못 써요. 우리들만 쓸 수 있다고요.
재학생 중에 1점대 친구들은 반드시 이 대학 써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좀 더 짙은 색의 재수까지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렇죠? 재수까지. 삼수생 안 됩니다. 한양대 11%에서 중앙대, 그리고 여기 뭐 시립대, 그리고 외대 서울 캠퍼스와 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이런 대학들, 그리고 이화여대, 경기대까지 있습니다. 재수생까지라고요? 재수생이 교과전형 많이 쓸까요? 재수생 교과전형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호 대학들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들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재수생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해 쓰지 않으면 수시에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잘 썼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전형 안내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의 지역 균형 반드시 사전 협의 후에 원서 접수를 하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임의로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쓰고 선생님한테 통보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선생님들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학생과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거, 고교별로 중요한 건 이 두 개입니다. 고교별로 지원 절차나 지원 가능 횟수가 다 달라요.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학교에. 그리고 그 아래 보세요. 이게 교과 전형의 가장 지원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내가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요즘 입시 자체가 워낙 정보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쟁률에 의해서 이 입결이라든지 그리고 가능성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서 쓸 때 선생님 어떡하죠? 저 A 대학 지원 이게 추천 받았는데 이 대학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제가 여기 쓰고 싶은데 못 쓰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대학의 다른 과를 고민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교과 전형은 전공 적합성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다른 대학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이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학은요, 많이 쏠려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성적대의 대학인데 이 대학은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대학이 경쟁률이 많이 낮았냐? 소위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뒤에서 입별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거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위쪽에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 두 그룹 보이시죠? 1, 2, 4분면에 해당되는 대학들. 삼합 최저 파란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이합 최저죠. 그리고 초록색 하나의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내가 이 대학의 그룹들을 고민할 때 어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고 끝까지 살피신 다음에 원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있죠.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를 보는 대학들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이 5개 대학은 수능 최저를 걸고 있죠. 이 위에 2, 4분면 보이시죠? 그 밑에 있는 건국대와 동국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러분,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 건대, 동대의 입결은 어떨까요? 높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건대, 동대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대, 동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느냐? 그 더 선호하는 대학을 쓰는 아이들 중에 건대, 동대를 안전판으로 쓰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건대, 동대를 워너비로 쓰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대, 동대는 언제나 매해 경쟁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죠? 교과라고 되어 있죠. 서류 중에서도 이 대학들은 교과만 보는 겁니다. 서류 중에서도 교과 영역만 보는 거예요. 서울대는 종합전형이니까 다 보는 거고요. 고려대도 그 교과적인 영역만 빼고 나면 나머지 다 보는 겁니다. 동국대는 창체 부분을 안 봐요. 제일 아래.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 대학들,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같은 대학들은 다 건대까지 교과 영역만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서류를 살필 때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아이들 지도하고 매해 아이들 원서 쓸 때 기본 선으로 잡는 게 바로 70% 컷입니다. 적어도 이 대학에 한 2회 정도, 3회 정도의 입결을 살펴보시고 70% 컷 정도 수준으로 보신다면 저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쓰면 그래도 한 2-3 대학 쓰면 거의 합격해요.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2사 요강과 2호 요강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거국이라는 표현을 썼죠. 거점 국립대입니다. 그럼 이것도 표를 보시는 방법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자, 강원대를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강원대 일반 전형이고 765명 선발에 작년보다 23명이 줄었다. 최저는 3합 10에서 14까지다가 일반 전형,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근데 그 옆에 보시죠. 우리는 지역 인재 쓸 수 있잖아요. 강원 지역 인재 516만 선발에 작년보다 26명이 늘었고요. 3합 최저가 11에서 15입니다. 좌측에 10에서 14와 11에서 15. 어떻죠? 11에서 15가 하나 더 낫다라는 느낌 오시죠? 그렇죠? 그렇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강원대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좌측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이 주황색 계열과 삼척 도계 캠퍼스의 수능 최저를 걸고 있지 않는 이 전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 전형이고 오른쪽은 뭘까요? 종합 전형이죠. 강원대 미래인재 1 전형은 485명을 선발하고 서류 100 전형이에요. 면접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미래인재 2 전형은 1단계 4배수 뽑고 그다음에 면접 40%를 보는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전형을 살피실 때 반드시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함께 보시느냐? 여기서 성적이 제일 높은 전형이 바로 교과의 일반 전형이에요. 그거보다 보통 성적이 조금 낮은 전형이 교과의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종합 전형 성적인 거예요. 종합 전형에서도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 인재, 미래 인재 같은 경우는 1이 서류형이고 2가 면접형이잖아요. 그렇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입결이 보통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강원대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요. 한 전형, 한 대학만, 한 학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A라는 학과, 후보군으로 해당하는 학과들 여러 개 함께 보신 상태에서 교과 전형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도 보고요. 미래 인재 1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인재 2도 보고 그 네 개 전형을 다 펼쳐 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느 학과를 쓰는 게 유리할지 고민을 해 두신 상태에서 원서 쓸 때도요. 야, 경쟁률 보고 야, 이거보다 내가 생각했던 보다 경쟁률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많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돌리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돌리는 게 사실 입시 공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더 자연스럽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힌트를 좀 드려야 되니까요. 모든 대학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선호하는 대학들 전체를 제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호 대학 몇 개만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그냥 빨리 보고 넘길게요. 서울대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선이 뭐냐? 바로 이 가운데 선이 종합 전형입니다. 최좌측이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될 텐데 서울대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색깔을 제가 그냥 쓰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제일 좌측에 있는 연대 추천형과 고대 학교 추천형은 뭐죠? 교과 전형입니다. 주황색 있는 거 보니까 수능 최저 있죠, 그렇죠? 수능 최저. 연대는 2합 4, 5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영어는 3등급 따로 빼놓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 2합 4 인문, 2합 5 자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최저죠. 높은 최저입니다. 나 영어로 최저 맞추려고 했는데 영어를 3으로 따로 빼놨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고통스럽다고요? 인문 아이들한테. 왜? 수학이 없거든요. 영어를 빼놓은 상태에서 그럼 국어하고 탐구에서 2합 4를 맞춰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힌트입니다. 뭐냐? 교과전에서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인문 친구들은요. 3합 7 이상의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성적이 좀 낮아도 과감하게 지원해도 되는 해라고 보입니다. 올해. 연대 활동 수형과 국제형이 있는데 여기를 왜 비워두고 갔을까? 오른쪽에 다 면접을 봐서 그렇습니다. 활동 수형은 1단계 3배수 또는 4배수고요. 면접 40%입니다. 국제형은 1단계 3배수, 면접 40%인데 고대는 어떻죠? 학업 수형의 서류가 100%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형과 면접형도 종합전형 안에서 좌우를 구분해 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논술 전형입니다. 연대는 수능 이전, 고대는 수능 이후입니다. 고대 논술은 이제 수능 후예요. 딱 수능 주입니다. 수능 주. 그 주 토요일은 자연, 일요일은 인문을 보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아이들이 최선호 학생,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대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둘 중에 한 장만 쓸 수 있어요. 연대 규정이 그렇습니다. 고대도 학교 추천형과 학업 우수형 중에 한 장만 쓸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추천형은요 교과 전형이에요. 연대 활동 우수형은 면접형입니다. 종합 전형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고대 학교 추천형은 교과 전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서류형은 서류형이라고 위축돼서 쫄아서 안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고대 학교 추천형은 3합 7이고요. 학업 우수형은 4합 8입니다. 굉장히 높은 최저죠.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내가 서류가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냐 안 되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입결을 보면 작년 70% 컷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고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한문학과가 1.7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다른 학과 중에 하나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점 초반까지도 합격자가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유형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딜까요? 강원 지역에서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어딘가요? 전국으로 확대해 볼까요? 가장 많이 스카이를 보내는 학교 어딜까요? 모르시나요 혹시? 이 세 대학입니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스카이를 제일 많이 보내요. 제가 학교라고 했잖아요. 고등학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수천 명을 보냅니다. 이 학교에서. 그게 뭐죠? 충원 합격으로 스카이를 가는 학생들이 여기를 다 거쳐가죠.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이 종합전형 보시죠. 파란색으로 수능 최저를 걸지 않는 서류형으로 원래 다 뽑았었어요. 근데 이 대학들이 이제 이 전략을 달리한 겁니다. 특히 성대와 한양대가 올해 전략을 달리하죠. 성대가 작년에 이 오른쪽에 과학인재를 선발했고요. 올해 한양대가 학교장 추천 심사했고 학교장 면접형까지 사범대만 선발합니다. 신설한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전형을 쓰시든 어떤 대학을 쓰시든 제발 내가 지원할 만한 풀에 가치 있는 대학들을 함께 놓고 전형으로 고민하시고 종합도 함께 놓고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작년 입결 보고 뭐 대충 써. 뭐 이 정도 입결이면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준비를 성공하는 것은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 입시 전부 다 무탈하게 치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